흑당 친구들 반갑습니다. 흑임자 쌤이에요. 자, 오늘은 2학년 역사 첫 번째 주제로 문명의 발생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먼저 이 문명이 발생할 때 문명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지, 자, 우리 교과서에는 뭐라고 기술이 되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자, 지금 선생님이 자막으로 처리를 했는데요. 문명이라고 하는 건 인류가 구석기나 신석기와 같은 원시적인 사회에서 이제 벗어나서 좀 더 발달된 조직이나 기술 등을 갖게 되었다라는 걸 문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그냥 사람들이 이제 전 시대보다는 우가 하면서 이렇게 살던 전 시대보다 좀 더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문명이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지역에서 이제 처음 문명이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보통은 크게 4대 문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4대 문명의 발상지가 어디인지 함께 지도상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여러분, 여기는 아라비아 반도에 가게 되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데요. 자,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탄생한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 두 번째 문명은 여러분 여기가 이집트의 나일강. 자, 여기가 이집트 지역의 나일강 하류 지역에서 탄생한 문명을 우리는 이집트 문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여러분 여기가 인도죠. 자, 인도에 가면 왼쪽에 인더스 강이 있는데요. 이 강을 끼고 탄생한 문명이 인더스 문명 또는 인도 문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에 가게 되면은 자, 북쪽에 황하강이 있습니다. 황하강. 자, 이 황하강을 끼고 탄생한 문명을 우리는 황하 문명 또는 중국 문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세계 4대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도, 중국 문명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함께 넘어가 볼까요? 자, 4대 문명이 탄생한 곳의 공통점을 우리가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하고 많은 지역들 중에 이 지역들에서 문명이 탄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같이 찾아볼까요? 첫 번째, 여러분 찾았나요? 4대 문명이 발생한 곳은 모두 다 똑같이 어디 유역에서 탄생을 하더라? 맞습니다. 모두 다 큰 강 유역에서 탄생을 하더라. 자, 첫 번째 큰 강 유역이었다. 자, 큰 강 유역에서 탄생을 하더라. 자, 일단 메소포타미아는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했듯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발생을 했고요. 이집트는 나일강 유역, 그 다음에 인도 문명은 인더스강, 중국 문명은 황하강 일대에서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문명이라고 하는 게 다른 지역이 아니라 큰 강 유역에서 발생을 했느냐? 여러분, 큰 강 주변이다 보니까 여기는 물이 굉장히 풍부할 테고 큰 강 주변에는 비옥한 토지가 발달해 있겠죠. 자, 물이 풍부하고 비옥한 토지가 있고 일단 기후가 따뜻합니다. 아하! 뭐하기에 너무나 좋은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렇습니다. 농사를 짓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볼까요? 큰 강 유역이었기 때문에 농경에 유리합니다. 자, 농사가 잘 된다는 얘기는 먹을 게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자, 먹을 것이 많은 곳에 이제 사람들은 이 주변으로 많이 모여서 살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여기 주변에 큰 강 주변에는 농사도 짓기 위해서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많이 모여 살다 보니까 인구가 많이 모여 살더라. 자, 인구가 많이 모여 살더라. 자, 그런 친구들, 이 농경이 유리했다라고 하는 이 특징을 좀 더 확장시켜 볼까요? 자,
농사는 분명히 신석기 시대에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이 되었던 농사가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이제 사람들은 나름의 어떤 기술을 갖게 되겠죠. 하이테크, 어떤 고도의 발달된 농사 짓는 기술을 갖게 되면서 농업 생산량이 점차 어떻게 된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죠. 자,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은 충분히 먹고도 남는 게 생겨나게 됩니다. 옛날에는 농사를 지었지만 먹을 게 부족했기 때문에 그냥 같이 나누어 먹었다면 이제는 사회가 달라졌습니다. 자, 훨씬 더 많은 생산량을 생산해내게 되면서 먹고도 남는 게 생겼다. 아하! 먹고도 남는 생산물을 뭐라고 얘기한다? 그렇습니다. 잉여 생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친구들, 자, 정리합니다. 뭐가 발생한다? 잉여 생산물이 발생을 했다. 자, 그럼 친구들, 이 잉여 생산물을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시장에 내다 팔기도 하겠지만 또는 이 잉여 생산물을 자, 어디에 보관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 집 창고에 보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집 창고에 보관이 되어 있는 이 잉여 생산물은 누구 거다? 그렇습니다. 네 거 아니고 내 겁니다. 자, 다 같이 다시 한번 누구 거? 네 거 아니고 내 거, 네 거 아니고 내 거, 네 거 아니고 내 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이때 이제 나오겠죠. 자, 네 거 아니고 내 거다. 자, 이게 무슨 재산이다? 그렇습니다.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게 자, 발생하게 됩니다. 사유재산. 자, 사유재산이 성립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친구들, 이 사유재산이 생겨나게 되면서 이제 뭐도 같이 동시에 생겨나게 되느냐. 사유재산도 많이 가진 사람이 있을 테고 적게 가진 사람이 있겠죠. 자,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 사이에 무슨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빈부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자, 같이 여기 정리해 볼까요? 빈부격차. 자, 빈부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여러분, 빈부격차가 발생하면서 많이 가진 사람은 이제 적게 가진 사람 것을 빼앗고 싶겠죠. 자, 빼앗고 그 사람 거를, 그 사람을 같이 동시에 지배하고 싶어 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을 지배하게 되면서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등이라고 하는 개념이 깨지고 자, 뭐가 생겨나게 된다? 계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여러분 레벨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지배와 피지배라고 하는 계급이 발생하게 되었다. 자, 두 번째, 아하, 계급이 발생하게 되었다. 자, 지배와 피지배의 개념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해 갔습니까?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자, 이 시대에 여러분, 이 지배자들은 자신이 더 많은 걸 차지하고 또 다른 지역을 침략하기 위해서 뭐를 사용하게 되느냐? 청동기라고 하는 무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문명이 탄생한 곳의 공통점은 자, 신석기 시대를 지나서 청동기 시대에 문명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청동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자, 이 청동기를 가지고 뭘 만들었다? 그렇죠. 무기를 만들겠죠. 무기. 자, 청동 무기를 가지고 이제 다른 지역을 침략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정복전쟁이 활발해지게 된다. 자, 정복전쟁이 활발해지게 되었고 두 번째, 이 청동기를 가지고 지배자들은 제사 도구도 만들게 됩니다. 어떤 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한 제사 도구도 만들었다는 그래서 청동 그릇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자, 친구들, 그러면 지금 이때 정복전쟁이 굉장히 활발해졌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다른 민족, 이민족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 뭐를 쌓기 시작하냐면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자, 성벽을 쌓고 그 성벽 안에 들어가 살기 시작하는데요. 자,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보면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성벽을 짓기 시작하고 여기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성벽 안에 사람들이 같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그게 하나의 뭐가 되냐면 바로 도시가 된다는 겁니다. 아하! 뭐가 성립되었다? 도시가 성립되었다. 정리됐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5번째. 자, 각 도시들은 여러분 A라고 하는 도시와 B라고 하는 도시는 정복 전쟁도 하겠지만 때로는 교류도 하겠죠. 자, 이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자, 뭐가 사용이 되기도 했냐면 뭐가 발명이 되기도 했냐면 문자가 발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문자 발명. 자, 그래서 교육을 훨씬 더 쉽게 만들어 주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자, 세계 4대 문명이 발생한 곳을 살펴봤고요. 자, 이 4대 문명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선생님과 함께 5가지로 정리를 했으니까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친구들, 세계 4대 문명 중에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은 각각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문명이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을 합쳐서 자, 다른 말로 뭐라고도 얘기를 하냐면 오리엔트 문명이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리엔트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 나중에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이 서양 문명이었던 그리스 문명에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이제 서양, 유럽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유럽 사람들이 봤을 때 오리엔트 지역,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지역은 동쪽이죠. 그래서 빛이 동쪽에서부터 온다라고 하는 뜻에서 오리엔트 문명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은 지리적으로 상당히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지만 전혀 다른 성격의 문명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BC 3500년경, 그러니까 기원 전 3500년경에 무슨 강 유역에서 탄생을 했냐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자, 탄생한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요. 이 문명 지역에 있었던 대표적인 도시국가. 선생님이 자, 지난 시간에 자, 문명이 탄생한 곳에서는 사람들이 성벽을 쌓는 과정에서 도시가 세워졌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대표적인 도시국가라고 한다면 우르 지역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도시 국가는 자, 우르라는 지역이 있었다라는 거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지형적으로. 자, 여러분, 선생님이 여기 지도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아라비아 반도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이쪽이 여러분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곳인데 이 지역은 사방이 뻥 뚫려 있는 개방적 지형입니다. 자, 개방적 지형이다. 자, 개방적이라고 하는 건 자, 이민족들의 침략을 받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이민족의 침략이 굉장히 많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왕조가 만들어지고 오래 지속된 게 아니라 이민족들의 침략을 자주 받게 되면서 왕조의 교체가 굉장히 빈번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왕조 교체가 빈번했다. 자, 빈번이라고 하는 말 알고 있죠? 여러 번, 자주 있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집트 지역 한번 가볼까요? 자, 여러분, 이집트 문명이 탄생한 곳은 자,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자, 이렇게 지도가 있으면 자, 여기가 나일강이 이제 흐르고 있는 곳이죠. 자, 위쪽은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를 끼고 있고요. 자, 이 오른쪽으로는 홍해 바다를 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은 사막입니다.
자, 따라서 이집트 문명이 탄생한 지역은 사막과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한마디로 폐쇄적인 지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정리해 볼까요? 이집트 문명이 탄생한 곳은 기원전 3000년경에 무슨강 유역에서 그렇습니다. 나일강 유역에서 탄생한 문명으로서 자, 사방이 바다와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폐쇄적인 지형이다. 자, 폐쇄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막이라든지 바다를 통해서 자, 이 민족들이 쳐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웠겠죠. 자, 그래서 자, 이 이집트 문명이 탄생한 지역에서는 하나의 왕조가 만들어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500년에서 1000년 정도는 유지가 되는 굉장히 통일 왕조가 오랜 기간 동안 유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 민족들의 침략이 거의 없었고, 자, 그러다 보니까 거의 없었고, 자, 통일 왕조가 유지되었다. 통일 왕조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특징을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은 개방적이었다. 이집트 문명은 폐쇄적이었다라고 하는 걸 잘 정리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형적인 차이 때문에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은 여러 면에서도 또 각각 다른 특징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한번 볼까요? 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왕조의 교체가 굉장히 빈번했다라는 건 전쟁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자, 전쟁이 많았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불안한 상황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이 어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자, 이 전쟁이 한 50년 동안 또 100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자, 내가 지금 현재 다음 세상에 내가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죠. 왜? 내 앞에 포탄이 떨어져서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불안한 상황이 지속이 되다 보면은 사람들은 당연히 내일을 상상하기보다는 내가 살아있는 현재를 어떻게 하자. 그렇죠. 행복하게 살자라고 하는 생각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메소포타미아 지역 같은 경우는 현세적인 종교가 발달을 합니다. 자, 현세적. 자, 현세적. 그러니까 현실,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자라고 하는 이런 현세적인 다신교가 발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제 현세적인 성향을 띄었다. 사람들이 상당히 현세적인 다신교를 믿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디서도 볼 수가 있냐면 여러분, 길가메시의 서사시에서도 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길가메시의 서사시라고 하는 건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이 이제 찾아서 보면 알겠지만, 이 길가메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왕이었는데, 한마디로 정사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굉장히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신에게 빌었대요. 저 길가메시를 좀 혼내주세요. 자, 그랬더니 신들이 그 백성들의 이런 기도를 접수를 한 겁니다. 그래, 오케이, 좋아. 저 길가메시를 조금 혼내줘야겠어. 라고 하면서 엔키두라고 하는 이제 사람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엔키두가 굉장히 힘이 센 사람이 됐는데 이 엔키두가 가서 이제 길가메시를 이제 혼내주러 간 겁니다. 그래서 엔키두와 길가메시가 만나서 이제 파이팅을 하게 됩니다. 팍팍팍팍팍팍 이렇게 싸우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이 엔키두라고 하는 사람과 길가메시가 정이 들어버린 거예요. 최고의 어제의 적이었는데 오늘은 나의 최고의 파트너가 된 거죠. 자, 이 두 사람이 이제 굉장히 최고의 파트너십을 보이다 어느 날 엔키두가 죽어버리게 됩니다. 너무나 상심이 컸던 이 길가메시는 모든 걸 버리고 이제 불로장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세상을 떠돌게 되는데 마지막에 어느 한 주막에 가게 됩니다. 주막에서 이제 술을 한 잔 마시고 있는데 그 주막의 주인이 이런 말을 하죠. 야, 길가메시야, 네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불로장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지만 너 찾았니? 찾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 어떻게 해라. 불로장생이라는 건 없다라는 거죠. 다음 세상은 없으니 현실에서 네가 살아있는 이 현실에서 어떻게 해라? 행복하게 잘 살아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결국에 이 길가메시의 서사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다?
다음 세상이라는 건 없으니 현세를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거라는 거. 자,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람들이 현세적이었다는 거. 자, 그러면 이집트 지역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집트 지역 사람들은 폐쇄적이다 보니까 이민족들의 침략이 거의 없었죠. 통일 왕조가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집트 지역 사람들은 생활이 굉장히 단조롭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같고 오늘이 또 내일과 같은 이런 일상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지루하고 단조로운 일상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이집트 사람들은 현실에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지? 죽은 다음의 세상은 어떻게 될까? 라고 하면서 이제 다음 세상을 꿈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람이 죽으면 이제 육신은 썩을지라도 영혼이라는 건 있을 텐데 이 영혼이 죽지 않고 다음 세상에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영혼 불멸의 사상을 믿게 되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보면 이집트 지역 사람들은 다음 세상을 믿게 되는 내세적인 신앙이 발생하게 되고요. 자, 영혼이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영혼 불멸의 사상을 믿게 됩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게 뭡니까? 그렇죠. 바로 미라죠, 미라. 자, 여러분. 자, 이집트에서는 자, 사람이 죽는다 할지라도 이제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제 영혼이 다시 환생을 하게 되면 우리 육체로 돌아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놔야 된다? 영혼이 보존을 해놔야 된다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게 된 게 이제 미라라든지 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특히 여러분들 여기는 이집트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왕의 권한이 굉장히 세잖아요. 자, 이집트에서는 왕을 누구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까? 그렇죠. 태양의 아들이라고 불렀고, 자,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부를 정도로 왕의 권위가 굉장히 셌습니다. 여러분, 이 이집트 같은 경우는 통일 왕조가 오랫동안 유지가 됐다라는 건 그만큼 왕의 힘이 셌다라는 걸 보여주고, 자, 태양의 신. 자, 태양의 아들이라고 불렀으며, 자, 우리는 그 사람을 파라오라고 부르죠. 파라오. 자, 여러분, 이집트의 대표적인 이제 파라오 하면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게, 람세스 2세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이집트에서는 이런, 왕의, 권위가 굉장히 대단했던 만큼 왕이 죽고 나면 왕의 무덤을 굉장히 화려하게 그다음에 크게 지었겠죠. 자, 그 무덤이 뭡니까? 바로 피라미드죠. 피라미드. 자, 피라미드를 지었고요. 이 피라미드를 지키는 수호신이 누굽니까? 그렇죠. 스핑크스죠. 자, 스핑크스가 있었다는 거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또 하나, 여러분, 여기는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죽은 다음에 이제 다음 세상에서도 이제 이어진다라고 했죠. 현실의 삶이 끝나지 않고 다음 세상이 이제 또 새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죽은 사람의 어떤 안내서, 매뉴얼, 이게 바로 뭐냐면 사자의 서입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사자의 서를 자, 지금 화면에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떤 문자를 썼냐면 쐐기 문자를 썼습니다. 쐐기 문자. 자, 점토판에다가 갈대 같은 걸로 이렇게 이제 쐐기 모양의 문자를 썼다라고 해서 쐐기 문자가 되고 이 지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달력으로 태음력을 썼습니다. 태음력. 자, 달의 운행을 기준으로 이제 달력을 계산했던 태음력과 숫자로는 자, 여러분 60진법입니다. 자, 1분이 60초고 1시간이 60분이다라고 하는 이거를 이제 처음 썼던 사람들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람들이 되고요. 자, 이집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상형 문자입니다. 상형 문자. 자, 그림을 본떠서 만든 상형 문자인데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그림 문자라고도 합니다. 이집트는 그림 문자를 썼다는 것과 달력으로는 태양력을 썼습니다. 태양력. 그 다음에,
숫자로는 여러분 1, 2, 3, 0, 1, 2, 3, 4, 5, 6, 7, 8, 9와 같은 십진법을 썼습니다. 십진법. 자, 특히 여러분 이 이집트 같은 경우는 특히 어떤 기술이 발달하게 되냐면 의학과 수학, 그다음에 어떤 그 측량술 같은 게 발달하게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이 강은 정기적으로 범람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일강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나일강이 범람을 한다는 걸 몰랐는데 매년 똑같은 시기에 범람을 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리우스 별과 태양이 동쪽에서 같이 뜨는 시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같이 뜨고 그로부터 한 50일 정도 지나고 나면 나일강이 범람을 한다는 걸 이제 사람들이 알아내게 됩니다. 자, 그 과정에서 이제 나일강이 이제 범람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나게 되냐면 그 전에 범람을 하지 않았을 때 네 땅과 내 땅에 이제 어떤 토지 경계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범람을 하게 되면서 이게 이제 경계가 없어져 버리니까 범람이 끝나고 나면 이제 강 물줄기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줄어들게 되면은 다시 토지를 측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이집트 같은 경우는 측량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게 되고 이게 발달했기 때문에 가능한 게 뭐냐? 여러분 바로 여기는 피라미드가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피라미드 때문에 수학이 발달한 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이 수학이나 측량수, 기하 이런 것들이 발달했기 때문에 피라미드가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 자, 마지막으로 미라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분 이집트에서는 의학이 발달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친구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나라 중에, 자,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왕국이 있었는데, 자, 함께 정리를 해볼까요? 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나라 중에, 자, 친구들 여기에 빼보겠습니다. 바빌로니아 왕국. 자, 바빌로니아 왕국. 자, 여러분 선생님이 조금 전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형이 개방적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민족의 침략이 많았고 그 과정에서 왕조 교체가 굉장히 빈번했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처음 이제 문명을 탄생시킨 사람들은 수메르인인데 자, 수메르인이었다가 나중에 누구로 교체가 되냐면 아카드인으로 교체가 됩니다. 자, 아카드인들이 다시 자, 여기 지역을 정복을 했다가 다시 아무르인이 또 이 지역을 자, 통치하게 됩니다. 이 아무르인들이 세웠던 나라 중에 하나가 바빌로니아 왕국이고요. 이 바빌로니아 왕국의 최고 전성기 때 왕이 누구냐?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바로 함무라비 왕 때입니다. 바로 누구 왕 때다? 그렇죠. 함무라비 왕. 자, 그러면 이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될 내용이 있죠. 바로 뭐다? 그렇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함무라비 법전. 자, 함무라비 법전 하면은 자,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냐?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죠. 자, 눈에는 그렇죠.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자, 지금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함무라비 법전을 지금 화면에 띄웠는데 이걸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면은 어떤 특징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느냐. 자, 만약에 내가 네 눈을 다치게 하면 너도 내 눈을 다치게 한다라는 거죠. 단 조건이 있습니다. 같은 신분일 때만 이 법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귀족끼리 눈을 상하게 하면 눈을 똑같이 상하게 한다는 건데 자,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사람은 귀족인데 B라고 하는 사람은 만약에 노비입니다. 그러면 귀족이 노비의 눈을 다치게 했다라고 해서 노비가 귀족의 눈을 다치게 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같은 신분끼리 적용이 되는 법이었다라는 거. 아하! 이 바빌로니아 왕국의 함무라비 법전을 통해서 당시 이 나라는 신분사회였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또 하나 이 법을 통해서 자, 내가 만약에 용서를 받고 싶으면 뭐를 내라? 그렇죠. 화폐를 지불해라 라고 하는 걸 통해서 화폐를 사용했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아까도 말을 했지만 같은 신분끼리만 적용이 되고 다른 신분 사이에서는 다른 법이 적용이 된다는 걸 통해서 아하, 신분 간에 차별이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를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복수주의죠. 복수주의. 자, 그래서 이 함무라비 법전의 특징을 여러분 사료와 함께 잘 정리를 해두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선생님과 함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의 특징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흑당 친구들 반갑습니다. 흑임자 쌤이에요. 오늘은 세계 4대 문명 중에서 인도 문명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인도 문명은 자, 무슨강 유역에서 탄생한 문명이다. 그렇죠. 인도의 인더스강 유역에서 탄생한 문명이라는 거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인도에 가면 크게 두 개의 강이 있죠. 자, 이렇게 사람의 얼굴에 팔자주름처럼 자, 이쪽이 인더스 강이고요. 자, 이쪽이 겐지스 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인도 문명을 우리가 인더스 문명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인도 문명은 무슨 강 유역에서 탄생을 했다? 그렇습니다. 이 인더스강 유역에서 탄생했다는 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까요? 인도 문명은 무슨 문명이라고도 한다? 그렇습니다. 인더스 문명이라고도 하고 기원전 2500년경에 누구에 의해서 이제 처음 탄생한 문명이냐? 바로 드라비다족. 자, 드라비다족에 의해서 처음 탄생한 문명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문명과는 달리 이 인더스 문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직 그 실체를 많이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들이 사용했다라고 하는 그 문자, 그림 문자를 우리가 아직 해독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인더스 문명을 이루었던 자, 이 인더스 사람들도 분명히 그림 문자를 썼는데요. 자, 문자는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이 문자의 실체를 해독하지 못함으로써 많은 것들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 자, 두 번째. 자, 이 인더스 문명도 역시나 사람들이 청동기를 사용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청동으로 만들어진 많은 무기나 그릇들이 이제 발견이 되면서 아하, 청동기를 썼구나. 자, 그럼 세 번째.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인더스 문명은 분명히 있었지만 실체를 알 수가 없으면 공부를 못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바로 뭐냐면 문자는 해독하지 못했지만 이 인더스 문명의 실체를 보여주는 유적지가 발견이 됐다는 거죠. 자, 바로 자, 대표적인 도시국가 하라파와 모헨조다로. 자, 하라파와 모헨조다로라고 하는 자, 도시가 자, 발견이 되면서 인더스 문명의 실체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볼까요? 자, 대표적인 도시로는 하라파와 자, 모헨조다로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자, 이 도시를 자, 발굴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정말 놀라운 게 무엇이냐? 오늘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와 비교해도 정말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발달되고 계획 도시였다라는 걸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하라파와 모헨조다로를 통해서 자, 인더스 문명 지역에 상당히 발달된 계획 도시가 있었구나. 무엇을 통해 알 수가 있느냐? 이 두 개의 도시들이 계획 도시였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다? 자, 이 두 지역은 자, 이 도시들이 자, 집을 만들 때 벽돌로 지었대요. 벽돌. 자, 단순히 흙이 아니라 흙을 구워서
만든 벽돌로 집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과 공중 목욕탕. 자, 한 번에 몇백 명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공중 목욕탕 시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 공중 목욕탕이 아마도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전에 어떤 몸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의식을 치렀던 곳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창고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수로 시설이 있었다는 굉장히 놀라운 점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수로라고 하는 건 이제 물이 지나다니는 길인데 하수 처리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더러운 물을 처리하는 하수도가 있었다라는 걸 통해서 굉장히 발달된 문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인더스 문명은 이 하라파와 모헨조다로가 주로 출제가 되니까 친구들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인더스 문명 지역에서 이제 뭐가 발견이 됐냐면 도장이 발견이 됐습니다. 도장. 자, 그거를 이제 인장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뿔이 달린 뿔이 하나 달린 이제 동물 모양의 선생님이 잘 못 그리긴 하지만 동물 모양의 이제 이런 도장이 이제 인더스 문명 지역에서 사용이 됐는데 웬일입니까? 이 인더스 지역에서 사용이 되었던 이 인장이 어디에서도 똑같이 발견이 됐냐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도 이 도장이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다? 그렇죠. 아마도 인더스 문명 지역 사람들과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람들이 교류를 했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먼 훗날에 흑임자 선생님의 도장이 만약에 저 멀리 미국에서 발견이 됐다, 또는 뭐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에서 흑임자 쌤의 도장이 발견이 됐다. 이건 뭘 알 수가 있다? 아마도 흑임자 쌤이 일본이나 중국을 가서 뭔가 활동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인장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견이 된 걸 통해 이 지역과 교류를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 인더스 문명이 이제 탄생을 했는데 기원전 1500년경에 여러분 이 인더스 문명은 기원전 2500년경에 탄생을 했죠. 자, 근데 1000년 정도 흐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이제 1000년 정도 흘렀는데 저 위에 중앙아시아에서 살던 유목민족이었던 여러분 위에가 중앙아시아입니다. 자, 중앙아시아에서 살던 유목민족이었던 아리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리아인. 자, 이 아리아인들이 이 인더스 지역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인더스 문명 지역을 정복하게 되는데, 이 아리아인들이 인더스 문명을 정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이 인더스 지역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자, 그 무기는 바로 뭘로 만들어진 무기다? 그렇습니다. 철기입니다. 자, 이들이 뭐를 가지고 왔다? 여러분, 철기를 가지고 왔다. 자, 그래서 BC 1500년경에 이들은 인더스 지역을 정복을 했고요. 이들은 더 나아가서 기원전 1000년경이 되면은 어디강 유역까지 진출을 하게 되느냐? 여러분, 여기가 겐지스 강 지역입니다. 겐지스강 유역까지 진출을 하게 되면서 아리아인들이 인도의 북부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아리아인들이 인더스 지역을 정복하고 겐지스강으로 진출한 이후에 인도에서는 이제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는지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아인의 이동. 자, 여러분, 원래 이 인더스 지역에, 인더스강 유역에 살면서 인더스 문명을 탄생시켰던 민족은 선생님이 조금 전에 드라비다족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이 아리아인은 어디서 살던 아이들이었다? 선생님이 저 위에 적어놨는데 중앙아시아에서 살던 유목민족이었고 얘네들은 강력한 무기였던 철기를 갖고 내려오면서 처음에는 인더스 지역을 정복했고 BC 1000년경에는 겐지스강 유역까지 나아갔다라는 거 잘 정리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아리아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지역을 정복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하나 만들어냈느냐. 여러분, 이 인더스 문명 지역에 살던 아이들은 드라비다족이고 지금 내려온 아이들이 아리아인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숫자적으로 어디가 훨씬 많았느냐? 드라비다족이 훨씬 많았습니다. 따라서 소수의 아리아인들은 다수의 드라비다족을 통치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강력한 신분 제도였던 카스트 제도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카스트 제도. 자, 카스트 제도는 뭐가 된다? 여러분, 신분 제도입니다. 자, 인도 사회를 규정짓는 신분 제도. 자, 지금은 카스트 제도가 없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인도 사회에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카스트 제도죠. 자, 신분 제도로서 사람을 자, 몇 개의 신분으로 구분하느냐? 4개의 신분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위에가 제사장인 브라만이 됩니다. 자, 성직자 신분인 브라만, 그 다음이 크샤트리아. 자, 크샤트리아고요. 자, 이들은 왕족이라든지 군인들이 이 크샤트리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신분이 바이샤라고 하는 계층인데 이 바이샤들은 농업이라든지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고요. 가장 마지막이 수드라라고 하는 자, 천민들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주목할 사람들은 여기 있는 브라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성직자입니다. 성직자. 자, 이들은 성직자로서 왕족보다도 훨씬 더 자, 신분이 높은 자, 계층에 속해 있죠. 자, 특히 이들은 자신들의 어떤 권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종교를 하나 만들어내게 되는데 자, 그 종교가 바로 브라만교입니다. 자, 굉장히 종교 어떤 그 제사의식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자기들만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권위를 정당화시켰고 권위를 유지시켜 나가게 됩니다. 자, 이 브라만교라고 하는 종교를 탄생시켰고 이 브라만교의 경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다라고 합니다. 베다. 자, 경전입니다. 경전. 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자, 크리스트교의 경전을 성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불교의 경전을 불경이라고 하듯이, 브라만교의 경전을 베다라고 한다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아리아인들이 이동해 오게 되면서 인도에 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카스트 제도를 만들어냈는데, 카스트 제도를 만든 이유는 뭐다? 선생님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소수의 아리아인들이 다수의 드라비다족을 지배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신분 제도라는 거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자, 세 번째 인도 문명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흑당 친구들 반갑습니다. 흑임자 쌤이에요. 오늘은 4대 문명 중에 마지막 문명인 중국 문명에 대해서 하나하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중국 문명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중국의 여러 왕조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자, 친구들, 중국 문명을 공부하기에 앞서 중국의 왕조 변천에 대해서 친구들이 기억을 조금 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선생님이 학교에서 자, 이 계산을 했습니다. 자, 중국 최초의 왕조가 상나라, 그다음 주나라, 그다음에 춘추 전국. 자, 이걸 외워놓으면은 중국 역사를 공부할 때 참 쉽습니다. 자, 춘추 전국 시대. 자, 이걸 통일한 나라가 진나라, 그다음이 한나라. 그런데 한나라는 이게 다시 분열이 되면서 위진 남북조 시대가 되죠. 자, 위진 남북조. 그 다음에 이걸 다시 통일한 나라가 수나라, 당나라. 그런데 자, 수나라, 당나라 다음에 중국이 다시 분열이 되면서 5대 10국이라고 하는 분열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또 통일한 나라가 송. 그 다음이 원, 그 다음 명,
이렇게 중국의 왕조가 이제 교체가 되는데요. 여러분 혹시 무슨 의미였지? 저 선생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자, 여기를 어떻게 이렇게 외우시면 좋냐면, 상주나라 다음에는 춘추 전국시대, 지난 다음에는 위진남북조, 수당 우대 십국 송원 명청. 자, 이렇게 외우면 참 쉽습니다. 자, 여러분 어렸을 때 이 리듬 들어봤을까요? 나나나나. 도깨비 나라네요. 도깨비 나라. 자, 이상하고 아름다운 도깨비 나라. 자, 여기에 이제 개사를 선생님이 음을 붙였는데, 상주나라 다음에는 춘추 전국시대, 지난 다음에는 위진남북조, 수당 우대 십국 송원 명청. 너무 쉽죠? 자, 이렇게 꼭 외우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중국 문명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중국 문명은 다른 말로 뭐라고도 얘기를 하느냐? 황하강 일대에서 자, 문명이 탄생했기 때문에 황하 문명이라고도 하죠. 자, 황하 문명을 탄생시켰던 이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청동기를 썼고요. 이 지역 사람들은 청동기를 썼고, 그 다음에 문자도 썼습니다. 문자도 사용을 했고요. 자, 이 지역에는 국가가 이제 있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선생님이 조금 전에 중국의 왕조를 이야기해 줄 때 최초의 왕조를 상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중국의 이제 사마천의 사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중국 최초의 왕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왕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이제 기록에는 있지만 이 하왕조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어떤 유물이나 유적이 아직까지 발견이 되지 않아서 우리는 그냥 하왕조는 전설상의 왕조다라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먼 훗날 혹시 하왕조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많은 유물이나 유적이 발견이 되면 우리 교과서가 이제 다시 쓰여지게 되겠죠. 자, 어쨌든 전설상의 왕조로 지금 현재 남아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중국 실제 하는 중국 최초의 왕조는 어디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이라고 하는 나라는 기원전 1600년경에 이제 만들어진 나라로서, 자, 이 상나라의 수도가 어디냐면 선생님이 지도에 표시를 해 두었는데 바로 은허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상나라의 수도가 어디다? 은허라고 하는 곳으로서, 자, 이 은허를 중심으로 이제 발전을 했던 왕조가 상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상나라 같은 경우에는 왕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 그러니까 전쟁이라든지 이런 농사라든지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 반드시 신에게 뜻을 물어서 정치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걸 무슨 정치라고 하냐면 신정 정치라고 합니다. 자, 신에게 뜻을 물었다. 신정 정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점을 쳤겠죠. 자, 신에게 뜻을 묻고 점을 쳤는데, 자, 이 점을 친 내용이나 그 결과를 기록을 해 두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기록을 해 두었느냐? 당시 상나라에 이제 거북이 배딱지라든지 큰 소의 어깨뼈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넓고 큰 이런 뼈에다가, 자, 이런 거북이 배딱지 같은, 자, 이런 뼈에다가, 자, 신에게 뜻을 물어서 이제 점을 치겠죠. 자, 점 친 내용을 이제 여기에다가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자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북이 배딱지나 소의 뼈다라고 해서 갑골무늬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갑골무늬 오늘날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에 기록을 했던 이런 여러 문자들이 오늘날 중국 한자의 기원이 된다는 겁니다. 자, 한자의 기원이 되고 있다. 자, 그래서 갑골문이라고 하는 거 상나라의 중요한 그 왕이 신의 뜻을 물었던 이런 내용을 기록해 두었다라는 거 정리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상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달력으로 태음력을 썼다. 자, 태음력을 쓰기도 했고요. 자, 특징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순장 풍습이 있었습니다.
자, 친구들, 순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왕이 죽으면 왕 가족이나 왕 주변의 사람들을 같이 산채로 생매장하는 풍습이 순장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눈으로 본다면 굉장히 미개한 풍습이겠지만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왜 필요했다? 그렇죠. 다음 세상을 믿었다는 거죠. 왕은 다음 세상에도 왕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왕의 시중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순장 풍습이 있었다는 것까지 여러분 정리하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자, 이런 상나라는 자, 누구에 의해서 망하게 되느냐? 바로 주라고 하는 왕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주나라. 자, 그러면 왜 멸망하게 되었느냐? 여러분 이제 중국사를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사자성어, 고사성어를 만나게 되는데 상나라의 마지막 왕이 여러분 주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주왕 같은 경우는 정치를 제대로 돌보지도 않고 이제 술과 여자에 빠져서 지내게 됩니다. 자, 왕이 정치를 제대로 돌보지 않으니까 백성들의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자, 이 주왕의 이제 대표적인 여인이 누구냐면 달기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달기. 자, 딸기 아니고 달기입니다. 미안합니다. 자, 주왕과 달기의 어떤 그런 사치와 향락 생활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자성어가 여러분 주지육림입니다. 자, 주지육림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연못을 뭘로 채우고 술로 채우고 자, 연못 주변에 많은 나무들에 자, 뭐를 달아놨다? 그렇죠. 고기를 달아놨다라는 거죠. 자, 주왕 같은 상나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주왕 같은 경우는 정치는 전혀 돌보지 않고 허구한 날 달기와 여러 신하들과 함께 이제 방탕한 생활을 하는 거죠. 자, 연못을 술로 채우고 고기를 자, 나무에 걸어놓고 자, 여기에는 이제 옷을 벗은 남녀들을 풀어놓고 자, 굉장히 그 문란한 행위를 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지켜보면서 굉장히 희희낙낙거리면서 굉장히 좋아했던 정말 사이코패스 중에 한 사람이 여기 있는 주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전혀 정사를 돌보지 않으니 백성들의 불만은 굉장히 커져갔을 테고 자, 이러는 과정에서 결국에 주나라의 무왕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상나라의 제후였던 주무왕에 의해서 결국에는 상이라는 나라가 이제 멸망하게 되고 주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중국의 두 번째 왕조 주나라에 대해서 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나라는 기원전 1100년경에 자, 일단 어느 나라를 정복을 했다? 그렇죠. 1100년경에 상나라를 정복을 하고 세워진 왕조죠. 상을 정복하고 세워졌다. 자, 그러면 이 주나라에서 이제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주나라의 처음 수도가 어디냐면 여러분 호경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호경. 자, 지도에서 여러분 지금 보입니까? 자, 주나라의 처음 수도가 이제 여기는 호경이었는데요. 자, 주나라를 공부할 때 핵심이 무엇이냐? 앞에 왕조인 상나라보다 훨씬 영토가 넓어졌다라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 상나라 같은 경우는 주로 여기는 황허강 일대가 바로 상나라의 영토였다면 자, 뒤에 만들어지게 되는 주나라의 영토는 어디까지 넓어지게 되었느냐? 밑에 있는 여기는 창장강 보입니까? 자, 주나라의 영토는 창장강 일대로까지 영토가 크게 넓어졌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합니다. 주나라는 무슨 강 일대까지? 창장강 일대까지 영토가 확대되었다. 자, 그러면 자, 이 주나라에서의 핵심은 무엇이냐? 영토가 크게 넓어진 만큼 주나라의 왕들은 이 넓은 영토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통치할까? 이게 가장 큰 고민이었겠죠. 자, 그래서 주나라에서 만들어낸 제도가 무엇이냐? 바로 봉건제도입니다. 봉건제도. 자, 그러면 봉건제도의 핵심은 무엇이냐? 자, 이렇게 지금 주의 영토가 있다라고 했을 때 왕은 어디를 다스리느냐? 왕이 전국의 모든 토지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왕은 중앙만 다스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누구에게 떼어주느냐? 쉽게 말하면 자기의 뭐 형이라든지 자기의 뭐 사촌 동생이라든지 자 이런 자기의 가족들을 제후로 임명을 해서 자, 이 지역을 떼어줍니다. 제후 1, 제후 2, 제후 3, 그 다음에 제후 4. 자, 이렇게 자 그들을 제후로 임명해서 자, 이 지역을 독자적으로 통치를 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제후들 같은 경우는 왕에게 토지를 지급받았기 때문에 자, 항상 세상은 give and take, 공짜는 없다고 얘기했죠. 토지를 지급받은 대가로 제후들은 왕에게 뭐를 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충성과 군사적인 의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선생님이 다시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왕이 있을 때 왕이 각 지역의 제후들에게 자, 무엇을 준다? 그렇습니다. 토지를 줍니다. 자, 그러면 토지를 지급받은 제후들은 왕에게 그 대가로 무엇을 바친다? 충성과 왕이 필요할 때 군사를 제공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때 이제 중요한 포인트. 왕과 제후는 자, 어떤 관계다? 그렇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자기 동생이나 자기 사촌 동생, 자기 형 이런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라고 얘기했었죠. 왕과 제후의 관계는 무슨 관계? 자, 혈연 관계라고 하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게 주나라의 중요한 봉건제도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주나라의 봉건제도는 처음에는 이 넓은 영토를 통치하는데 상당히 효율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봉건제도가 안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게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뭐냐? 처음에는 이 왕과 제후가 상당히 혈연적으로 가까운 사이지만 100년, 200년이 지나게 되면은 왕과 제후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친구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혈연 관계인지 아닌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선생님 학교에서 친구들아 너희들 6촌, 7촌, 8촌 아니? 라고 물어봤을 때 어느 누구도 저는 6촌 잘 몰라요. 8촌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8촌이라고 하는 사이가 가까운 사이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8촌을 모르고 지내잖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왕과 제후의 관계가 사촌 관계였는데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이 관계가 6촌, 8촌, 10촌, 12촌, 20촌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남인 거죠, 남. 자, 그러면 제후가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때로는 어떤 생각을 품겠습니까? 처음에 여러분 왕과 제후의 관계가 굉장히 혈연적으로 가까웠을 때는 감히 제후들이 왕에게 딴 마음을 품지 못한 거죠. 감히 형인데.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형이니까 감히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뭐 말이 친척이지만 전혀 남하고 똑같은 거니까 이제 어떤 마음을 품는 사람도 있냐면 때로는 이 왕 중에는 띨띨한 왕이 있을 수 있고 제후 중에는 똘똘한 제후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똘똘한 제후가 띨띨한 왕을 뭐 하고 싶다? 쫓아내버리고 싶은 거죠.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죠. 자, 이런 시간이 지나면서 왕과 제후의 이런 혈연 관계가 약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는데 주나라 봉건제도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자, 뭘로 묶어놨느냐? 쉽게 말하면 여러분 천명사상으로 묶어놨습니다. 자, 천명사상. 자, 천명은 뭡니까? 왕은 누가 내려준 존재다? 하늘이 내려준 존재라는 거죠. 아무리 띨띨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늘이 정해준 사람이기 때문에 제후가 함부로 왕을 교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상이 천명사상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봉건제도가 이제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혈연 관계가 약화됐다 할지라도 함부로 제후들이 주나라의 왕을 교체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해 갔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주나라 이제 마지막 때에 오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여러분 주나라의 이제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유왕입니다. 유왕.
자, 주나라의 유황이 너무나 사랑했던 또 여인이 한 명 있죠. 자, 그 여인이 누구냐면 포사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포사. 자, 이 포사를 나타내는 이제 고사성어 중에 이제 경국지색이라는 말이 있죠. 경국지색. 자, 친구들, 경국지색이 뭡니까? 그렇죠. 선생님을 떠올리면 됩니다. 나라를 위태롭게 할 정도의 아름답고 빼어난 이런 미모를 갖고 있는 사람을 경국지색이라고 하죠. 자, 여러분 다 동의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건 여러분의 몫이고요. 어쨌든 자, 이 포사는 너무너무 자 아름다운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한 가지 흠이라고 한다면 절대 웃지 않았대요. 자, 너무너무 이쁜데 늘 찡그리고 있는 얼굴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유황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늘 미간을 찌푸리고 있는데도 아름다운데 웃으면 얼마나 예쁠까 이제 애가 달았던 거죠. 이 포사 같은 경우는 이제 평소에 그 비단 찢는 소리 있잖아요. 찍찍 비단을 찢을 때 나는 그런 소리에는 살짝 이렇게 약간 피식피식했대요. 그러니까 유황 같은 경우는 이제 포사가 웃는 모습을 보고 싶을 때마다 비단을 엄청나게 찢어댔다고 합니다. 얼마나 낭비입니까? 자,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유황과 포사가 이제 산에 이제 봉수대가 있는 곳에 이제 우연히 놀러 갔다가 유황이 이제 봉수대에 불을 지피게 됩니다. 잘못 지핀 거죠. 그냥 장난 삼아서. 여러분, 봉화가 뭔지 알죠? 봉화. 자, 산에 이렇게 있을 때 외적이 쳐들어온 것을 알리기 위해서 산 위에 이렇게 봉화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유황이 이제 잘못해서 이제 장난으로 자, 봉화를 피우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누가 다 달려올까요? 각 지방의 제후들이 이제 말을 타고 열심히 왕을 지키겠다면 막 달려왔을 거 아닙니까? 왕이시여, 괜찮으십니까? 무슨 일이 없으십니까? 하면서 열심히 이제 헐레벌떡 달려왔는데, 이게 이제 장난삼아 봉화를 피운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황이 머리를 극적극적 하면서, 미안해. 내가 그냥 장난이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 달려왔던 제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허탈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돌아갈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욕을 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모습을 지켜봤던 포사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하하하하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유황이 처음으로 포사의 웃는 얼굴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은 이제 여러분 선생님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겠죠. 유황은 포사가 웃는 얼굴을 보고 싶을 때마다 양측의 소년이 되는 겁니다. 자, 봉화에 또 불을 피웁니다. 그러면 열심히 또 제후들이 딸그닥 하면서 달려옵니다. 어머 미안해. 내가 잘못했네. 실수였어. 라고 하면 또 이제 제후들이 또 뒤 돌아가서 열심히 또 욕을 하고 돌아갑니다. 이러기를 이제 몇 차례 반복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진짜로 여러분 이 주나라에 이민족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기원전 8세기경. 자, 3번 쇠퇴해볼까요? 쇠퇴. 자, 기원전 8세기경에 여러분 진짜로 누가 쳐들어오게 되냐면 견융족이라고 불리우는 아이들이 쳐들어옵니다. 자, BC 8세기경. 누가 쳐들어왔다? 그렇죠. 견융족이 침략해 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는 진짜 쳐들어왔으니까 누가 열심히 와야 됩니까? 왕을 지키러 제후들이 와야 되는데 제후들은 이제 여러 번 지금 당했잖아요. 완전 낚였죠. 자, 온다 안 온다? 안 옵니다. 결국 어떻게 된다? 유황과 포사는 죽임을 당하게 되고 자, 주나라는 서둘러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어디로? 자, 호경에서 러양으로 수도를 급박하게 옮겨가게 되는데 자, 이때부터를 이제 우리가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춘추 전국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견융족의 침략으로 자, 주나라는 호경에서 수도를 러양으로 옮기게 된다. 여기를 다른 말로 나급이라고도 하는데 자, 나급으로 천도를 했고, 자, 이 이후, 자, 수도를 러양으로 천도한 이후부터를 우리가 무슨 시대라고 얘기를 한다? 춘추 전국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4대 문명의 마지막 중국 문명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은 여러분 이 춘추 전국시대에 대해서 또 재미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